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정치적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17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1년을 여기 보시면 이게 동쪽에 이 매사추세츠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2020년 이제 미국 대선 때의 그 지도인데, 이 파란색은 민주당 주를 이야기하고요. 빨간색은 이제 공화당 주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랗습니다. 매사추세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별 득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구별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구별 득표를 나타내는, 완전히 블루 스테이트죠. 완전히 민주당 표밭입니다. 매사추세츠는. 저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가천선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 개가천선했습니다. 저도. 예. 그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처음에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시작하게 됐고요. 몇 년 걸렸지만 결국 이제 개가천선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민주당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인권을 내세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아픈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상태에서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민주당이야말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구나. 이 좌쪽이야말로 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을 지지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저 또한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저 예수 믿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혼란에 빠진 거죠. 아니, 민주당이 이게 예수님 정당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려는 정당인데 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 그래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립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책을 보기 시작하고 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을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표를 보셨잖아요. 표를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윈의 그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사실 근현대 철학은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막시즘, 마르크스주의고요. 두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둘 다 들어보셨죠? 막시즘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소시르라는 사람 있죠. 여기 소시르라는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나무라고 글씨를 써놓고, 이 글씨라는 게 기호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는 기호가 이제 글씨고 언어인데, 제가 나무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를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소나무도 또 다르게 생긴 나무를 떠올릴 수 있고, 저기 이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야자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기호의 의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배경, 문화, 경험, 여러 가지, 이거를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조, 스트럭처, 영어로 스트럭처인데, 이 구조에 의해서 그 언어의 의미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말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여기 보면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류학자예요. 프랑스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은 저 원시부족한테 가갖고 직접 몇 년 동안 살면서 원시부족의 풍습과 언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낸 종족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인 종족이 있는데, 그 식인 종족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뇌를 꺼내서 먹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반응이 막,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아시느냐? 왜 이 아버지의 뇌를 먹냐면, 이 부족은 사람의 영혼은 뇌에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뇌를 먹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야만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어떤 종족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어떤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역시 구조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 보시면 이제 푸코라는 사람, 미셸 푸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BBC의 웹사이트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지금 현대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자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르크스가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가 데이비드 휴미인데 그게 한 13%밖에 안 되고요. 이 마르크스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설문조사에서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마르크스주의가 넘쳐 흐르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주의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본이 물질입니다. 물질. 종교조차도 물질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자,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건 여기 베이스라고 돼 있는, 영어로 돼 죄송한데 이건 지금 하부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슈퍼 스트럭처 상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부 구조에 속한 거는 생산 수단과 공장, 기계, 이게 생산 수단이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를 했느냐? 그걸 이제 생산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가 하부 구조를 이루고 이 하부 구조에 의해서 이 상부 구조의 모든 게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어떤 게 속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예술, 가족, 문화, 종교, 철학, 법, 그다음에 언론, 정치, 과학,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그래서 생산 공장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파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가 언론도 장악하고 이 문화 예술면에 다 영향을 미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대대로 물려주면서 저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경제 구조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노동 착취가 큰 문제다. 제가 이제 자본가에서 이제 연필 공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30원을 들여서 공장이랑 막 다 재료를 다 사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재료비랑 재료비 30원 해갖고 연필을 만들었어요. 30원으로. 그러면서 연필을 다 파니까 1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70원이 일단 부가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30원만 내가 넣었는데 그럼 70원을 가지고 제가 일한 분들한테 10원씩 나눠드리면 40원이 남죠. 그래서 제가 40원을 가져가면 그게 이제 노동력 착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 70원을 4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노동자들의 원래 가져가야 될 돈을 내가 착취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저는 망하면 감옥 가지만 노동자들은 망하면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 투자를 하고 법규를 지키고 모든 투자자를 모으고 이런 노력들은 이제 깡그리 무시를 한 거죠. 이게 마르크스가 아마 이 공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이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여기 보면은 이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있고 이게 이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 다음에 거기서 노동을 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 부르주아들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들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그리고 생산 수단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줄 것 같나요? 절대 안 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폭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들이 조합, 유니온을 결성해서, 왜냐하면 각자가 있으면 파워가 안 생기니까 조합을 결정을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생산수단을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도덕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살인도 정당화되고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오면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그 부르주아 중에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그나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밟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1인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중에 한 명한테 정권을 줘서 독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가 이 남은 부르주아들을 다 밟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다시 프롤레타리아들한테 다시 반납을 하죠.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공산주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죠. 그러고 나서 그 사회주의가 무르익으면 그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게 바로 이상향이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혈혁명,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냐? 여기 보시면은 1억 명을 죽였습니다. 1억 명을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문화혁명까지 1억 명을 죽였고요. 이렇게 공산주의의 흐름이 있고요.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주의에서 좀 더 발전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고요. 본인 자신이 50살에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50년대, 40, 50년대 아직 이런 성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혀 없던 시절에 동성연애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동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들이내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광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광기의 역사.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자, 미친 사람 있잖아요. 미쳤다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16세기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신과 접신하는 사람, 막 이렇게. 그러다가 17세기에는 이 사람, 미친 사람은 비정상이고 정상인하고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친 사람, 범죄자, 거지들, 여기 무신론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수용을 했어요. 한 시설에. 그게 이제 종합병원의 시초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미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으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미친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놔두니까 뭐 거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종합병원에서 빼내서 이제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셸 푸코, 이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 미쳤다는 거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바는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수천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훨씬 우월하거나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르크스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마르크스는 경제에만 초점을 뒀어요. 돈이 흘러가는 거,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고, 이거에서.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왜? 압제하는 자들은 부르주아들이고 압제받는 자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이다.
근데 이 문제의 근본은 뭐냐?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지금 사회 전반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죠. 압제자는 남성이고 압제를 받는 것은 여성이다. 이게 뭐 때문에? 가부장주의 때문이다. 가부장주의. 결혼제도. 남자,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압제받는 사람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전통적 결혼제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차별. 그다음에 압제자는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뭐 남자 같은 비스크림이라는 것도 있고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압제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왜요? 전통적인 어떤 도덕가치 성구분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인종차별은 어떻게 돼? 백인 남성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들이 이제 압제받는 사람들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백인 특권주의다. 여기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서구 문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서구 문명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자, 그러면 왜 하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냐?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서 논리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그 해석은 어떤 철학적인 안경을 끼고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우리는 압제받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도 그 소리를 하냐. 1억 명을 죽인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1억 명을 죽인 마르크스주의를 보고도 우리는 동정심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택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택했냐? 그 근본에는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 분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분노라고 생각한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동정심으로 가리를 한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겨낼 때다. 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구 문명이 기독교 기반으로 돼 있고 이 미셸 푸코만 해도 나는 동성연애자인데 아니 내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미셸 푸코가 얘기한 거는 권력 있는 자가 정했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서구 문명을 이끄는 권력 있는 자가 기독교를 가지고 지배받는 사람들을 압제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권력을 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가 믿는 게 진리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 마르크시즘하고 결합을 하면서 196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제 서구 문명을 갈아엎자, 성개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개방도 원래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결혼 제도 이외에 하는 어떤 성적인 행위는 모두 다 간음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표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는 게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 좌쪽의 어젠더 중에 하나가 바로 성개방입니다. 거기서 같이 맥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극좌파의 목표는 기독교 기반의 서구 문명의 전복과 파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파괴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자, 여기 칼 마르크스 본인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종교는 압제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또 정신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인민의 아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하러 가거나 하면 현실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또 가정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럼 저희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 이렇게 듣고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거를. 물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대영제국을 먼저 박살내야 한다. 그게 목적이 기독교를 박살내는 거예요. 대영제국을 박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칼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고요. 노라 칼릴이라는 또 좌쪽인 역사학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이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끝낼 수 있으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정과 기동전을 얘기한 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압도해야 하는 종교이다. 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새로운 질서에서는 이 새로운 질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얘기해요. 학교, 대학교, 교회 그리고 언론들이 침투하여 그 문화를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죠. 이미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이 지금 다 좌쪽인 이데올로기로 물들어져서요. 특히 제가 있는 학교는 저희 아이오와주는 원래 그 공화당주거든요. 빨간색인데 제가 있는 그 에임스만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람시의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전에는 경제적인 거, 경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이 그람시가 주장하기에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공산주의 다 망하고 있는데 이 경제 가지고 주장해서는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다. 사회 곳곳으로 침투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전략이 먹혀들어서 지금 뭐 비판적인 인종 이런 얘기 있지,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냐 마냐에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 양쪽의 이 코스트, 이 블루 스테이트들은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백인이면 그냥 백인 남자면 인종차별 그 인종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냥 백인 그냥 자동으로. 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젠더 아이디올로지, 성 이데올로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져오는 거, 기도하는 거 금지되고, 심지어 성경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성경을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 교수들 상당히 좌쪽으로 많이 편향이 되어 있고요. 언론들, 그나마 폭스뉴스 하나만 그래도 어떻게 좀 우쪽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좌편향 교회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따라가는 추세인데, 그나마 어떻게 보면 한국은 기독교, 이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제 기반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유교도 좀 가미가 돼가지고 조금 저항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근데 이런 저항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2년 전에 통과된 법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제가 지금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딸입니다. 7살짜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달리기 잘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 뭐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하는 동시에 저는 잠재적인 압제자가 되고 제 딸은 잠재적인 피압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저한테 통보를 안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제 보험을 통해서 해요. 제 보험을. 근데 이 법안이 뭐래요? 보험회사가 저한테 그걸 못 알리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Gender Affirmation Car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성을 affirmation, 정하는 거를 도와주는 케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요. 이분이 지금 이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이분의 딸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의 딸이 자기가 성적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부모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어머니랑 강제로. 왜? 압제자니까 부모가. 성전환 수술을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못하게 하면 압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돼버리고 이 딸은.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해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이 딸이 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하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기찻길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페미니즘을 보시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즘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남녀 간의 차이가 없으면 왜 젠더 어포메이션 케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어차피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가 성차별의 원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부장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가부장제를 뒤집어 엎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자, 이게 프랑스의 그 페미니스트인데 이거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여자도 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키우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허락하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애를 못 키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나? 집단 수용소설 타가소에서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트랜스젠더의 운동 경기 이거 보십시오. 이 남자로 보이십니까? 여자로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영 선수인데요. 이름이 리아 토마스예요. 남자. 생물학적인 남자고.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한 다음부터 여자들과 경기를 하죠. 락커럼도 같이 씁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을 받았냐? 아닙니다. 호르몬만 그냥 넣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만 그 규정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랑 이런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나가면 1등이에요,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등은 여기 서 있고 나머지 이제 2, 3, 4등이 이제 서로 왕따 시켜서 이제 사진을 찍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받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의 그 수영 선수였던 여자 선수가 이제 그 정부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상원 의원이 물어보죠.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특히 운동 경기에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 예를 막 들어요. 남자도 못 이기는 여자가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고등학교 배구 선수인데 여자. 이것도 트랜스젠더가 배구 경기에 참여해갖고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얼굴에 맞고서 뇌진탕이 와갖고 이게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남자가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네티컷의 이제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예요. 남자인데 이제 여자라고 하는 거죠. 여자라고 해서 남자끼리 경기할 때는 순위권에 절대 못 들던 친구인데 여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막 1등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태하고 이제 반대의 운동.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낙태에 관한 그 판결을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낙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주한테 맡기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을 3명을 심어놓고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거 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시작은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이 레퍼런스를 지금 너무 많아갖고 달지 못할 정도로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낙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지라.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수정이 돼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냥 세포덩어리라는 거예요. 세포덩어리. 그럼 도대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 안에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사촌간인 이제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침례자 요한이 그거를 알고서 그 태 안에서 이게 뛰노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고요. 이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막 피켓을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내 몸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자기 애를 얻고 나왔어요. 또 자, 인권은 극좌 쪽에서 말하는 인권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는 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인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인권이죠. 그러니까 극자의 인권은 뭐냐면 결국 극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창세기에.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네. 선악과 먹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살게 해줘라. 그냥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정치적인 스펙트럼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중도, 좌, 극좌, 우, 극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좌쪽을 이렇게 표를 주고 했을 때는 사실 한 요쯤에 서 있었어요. 요쯤에. 뭐 저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들이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렇게 갖고 좀 병을 고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쪽에 표를 줬어요. 여기다가 표를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인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치를 보고 표를 주는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좌쪽을 내가 원하는 건 한 요 정도여서 좌쪽에 표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좌쪽의 대통령은 극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표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요 정도만 의도를 하고 표를 줬는데 실제로 힘을 얻은 정권을 잡은 좌쪽의 의회라든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안과 여러 가지는 극좌를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제 자신을 핍박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핍박하는 길.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걔네들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좌쪽이셨죠. 지금 딴 데로 이제 잘 옮기셨지만 이 의외로 좌쪽에 서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기독교인이라면 우쪽에 표를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주 신앙심이 깊고
믿고 정말 크리스찬을 위한 정책을 펴서라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픈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은 어떡하냐? 교회가 나서서 돕자는 거죠. 교회가 나서서. 정부 제도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도우면서 반대쪽 사람들한테도 어필을 하면서 우리 우 쪽으로 표를 좀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가르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때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극우는 잘못된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이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극좌의 이 이데올로기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호받고 지금 어떻게 장려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한 형태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들었죠. 성경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이 진짜 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는가?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법이 있죠. 토지는 하나님 소유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하죠. 이 지파별로 레위 지파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반납을 해갖고 섞어갖고 다시 이제 분배를 하죠. 이게 토지 공개념 같은데? 야, 이거 토지 공개념, 이게 사회주의네? 그 다음에,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아무리 부를 쌓아도 결국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이건 사유재산이 이게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 내에서 같이 소유를 하고 썼다. 이거는 또 사유재산이 아니고, 이건 지금 재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성경이 사회주의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실 때 중요한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왕 되시면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대접을 하고 진짜 왕으로 모시면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김일성주의가 돼도 그건 되는 나라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먹은 거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신다면 저 이거 다 찬송합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보고서 마치 이거를 따라서 하면은 이상향이 펼쳐질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걸 그냥 따라하면 되겠다. 나라 전체가. 절대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런 율법, 이런 뭔가 있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또 그 국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극좌 운동들, 미국은 이제 점점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거기서 반발하는 세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극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합쳐진,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경제만 포커스가 된 게 아니고 문화 전체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이 좌쪽이 얘기하는, 특히 극좌쪽이 얘기하는 인권의 의미는 기독교가 의미하는 인권하고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정반대의 얘기. 이 극좌쪽이 잘하는 게 언어를 혼탁하게 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다른 의미를 써요. 그래서 선동이 쉽게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선동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극좌 쪽의 목표는 뭐냐면 기독교에 기반한 서구 문명, 모든 것을 얘기해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도덕 시스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 파괴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구미에 맞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가 더 힘을 얻을수록 기독교 탄압을 심해집니다. 자, 주변에 혹시 좌쪽에 표를 던지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핍박을 각오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자녀들의 핍박은 명확 관화한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재산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 시스템을 통해 절대 이상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인간의 망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이상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